집을 3년 더 살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망설임이라면 그것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출발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한 날짜, 내가 정한 체크리스트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음 무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나침반으로 저는 6개의 이정표를 제안할 겁니다. 숨 쉴 수 있는 집의 크기, 병원보다 삶이 가까운 인프라,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낭만 뒤의 현실을 직시하는 전원주택의 진실, 약보다 먼저 챙길 산책로와 공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지켜줄 유동성까지. 오늘 이 영상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대신 단단한 첫걸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의 안전과 바꾸는 거래. 그 시작은 여러분의 현관에서 10분입니다. 현관 앞 신발끈을 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이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집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 바뀌면 이사는 위기가 아니라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선언은 두려움 대신 선택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 그 선택을 당신의 손에 다시 쥐어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집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도 다 나갔으니 이제 둘만 사는데 큰 집이 무슨 필요야. 작은 집이 딱이지. 그 말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좁은 집에 들어간 순간 그 공간은 아늑함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방이 너무 작아 손 하나 뻗을 때마다 벽에 부딪히고 거실이 없어 의자조차 제대로 둘 수 없으며 식탁을 없애니 가족의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정리가 잘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은 쌓이고 놓을 데는 없고 그때마다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 하루가 다 갑니다. 결국 앉을 자리 하나만 남은 집은 감옥보다 답답한 곳이 됩니다. 집의 크기는 단순히 평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크기입니다. 작은 집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부부간의 대화는 짧아지고 혼잣말은 늘어나며 방문을 닫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일본 고령층 주거 연구에 따르면 좁은 주거 공간에 사는 노인일수록 우울감 지수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집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물리적 여유가 줄어들면 심리적 여유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집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크면 관리비가 부담되고 청소가 고역이 되며 방마다 불이 꺼져 있는 집은 외로움을 더 크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의 최적 크기를 18평에서 20평, 즉 6177호 이 정도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각자 방 하나를 쓰고 함께 쉴 수 있는 거실이 있는 집. 그 정도면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공간이 크거나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쉴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줄이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준비하며 집 크기를 줄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줄여야 할 것은 평수가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수납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창문이 넓어 햇빛이 잘 들어오며 가구 동선이 막히지 않는 집이라면 작은 공간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집은 크기보다 구성이 핵심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60대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작은 집으로 옮겼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실이 없어지니 대화도 없어졌어요. 밥도 각자 방에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결국 다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중요한 건 방의 숫자가 아니라 마주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노인 환자들이 집에서 쓰러진 후 구조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집이 너무 좁아서 침대와 문 사이가 막혀 있거나
화장실까지 가는 동선이 비좁아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좁은 집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위험지대가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식탁 위에는 커피가 놓여 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은 거실 창문을 열며 바람을 맞습니다. 이 풍경은 대저택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단지 거실과 식탁이 있는 적당한 집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한 장면이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하루의 기분이 쌓여 삶의 태도를 만듭니다. 작은 집이 아늑하다는 환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노후는 시간을 견디는 싸움입니다. 하루, 한 달, 10년이 흘러도 답답하지 않은 집. 그 집을 고르는 것이 곧 삶의 온도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좁지 않은 집, 그러나 관리 가능한 집. 그 안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집이 너무 넓어서 부담스럽다면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줄일 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햇살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복도에서 넘어지지 않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집은 당신을 지켜주는 집입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결정짓는 무대입니다. 침대 옆에 의자가 있고 의자 옆에 창문이 있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온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덜 무겁습니다. 결국 우리가 좁다고 말하는 건 평수가 아니라 마음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열려있는 집,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막상 그 길을 택한 분들은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짐을 쌉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안전의 신호가 아니라 불안의 사이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울리는 앰뷸런스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은 이웃의 절규이자 내일의 내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변합니다. 병원은 치료를 위한 곳이지 살아가는 공간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도심의 한 노인 부부는 대학병원 옆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니 든든할 줄 알았는데 창밖 소리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 옆은 늘 응급 상황이 흐르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아프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병들어 버렸습니다. 집은 치유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 옆집은 치유가 아니라 불안을 심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답일까요? 바로 복지관 옆입니다. 복지관은 병원과 달리 살아있는 생활의 중심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밥 냄새가 나고 복되는 웃음소리가 흘러넘칩니다. 탁구 소리, 합창 연습, 그림 교실, 요가 수업, 무료 상담까지. 복지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노후의 광장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밥을 먹고 배우고 나누고 웃으며 하루의 리듬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이거나 도시락 한 끼 값보다 저렴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복지관 역세권,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건 아이들 성적이 아니라 내일의 삶을 붙잡아줄 관계망이라는 사실을요. 한국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새로운 기준은 학교 근처가 아니라 복지관 근처가 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복지관의 효과는 입증되어 있습니다. 2019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복지관 프로그램에 주 3회 이상 참여하는 노인의 우울증 지수가 참여하지 않는 노인보다 40% 낮았다고 합니다. 운동, 문화활동, 사회적 교류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투자입니다. 저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75세 여성분이었는데 혼자 살며 매일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봉사자들과 점심을 나누고 오후에는 종이접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앞에서 늙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관에 가면 나도 아직 사회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지관은 몸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곳입니다. 병원은 필요할 때 가면 됩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매일 찾아가는 곳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갈 곳이 있다는 건 삶의 리듬이 있다는 뜻입니다. 리듬이 있는 노인은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고 살아냅니다. 그러므로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집에서 복지관까지 몇 분 걸리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혹시 아직도 병원 옆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은 당신을 환자로 부르고 복지관은 당신을 이웃으로 부릅니다. 병원은 증상을 묻고 복지관은 이름을 묻습니다. 병원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지만 복지관은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환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제 선택의 그림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노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집은 치료의 집이 아니라 삶의 집입니다. 병원이 아니라 복지관 중심의 생활권을 고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입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요?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죠.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정답처럼 들립니다. 밥도 함께 먹고 손주의 웃음소리로 하루가 채워지고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면 공기가 바뀝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사위의 눈빛이 싸늘해지고 심지어 자식들조차 말없이 피합니다. 왜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집에 항상 있다는 건 눈치라는 이름의 족쇄가 됩니다.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감시받는 공간이 되고 대화는 의무로 줄어듭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던 내 집이 하루아침에 숙식 제공소로 바뀐 듯한 기분, 자식의 눈치를 보며 집 안에서 숨죽여 살아야 하는 답답함. 결국 서로를 아끼려 했던 마음이 불편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거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는 거리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 혹은 걸어서 5분 거리. 이 정도면 자식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달려올 수 있고 부모도 언제든 손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독립적입니다. 각자의 저녁 시간을 지키고 각자의 집에서 잠을 자며 각자의 생활을 누립니다.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그것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자녀와 한 지붕 아래 사는 고령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근처에 자녀가 있는 부모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90분 거리에서 따로 사는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으면서도 삶의 리듬을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68세였던 그분은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 손주를 돌봤습니다. 처음 2달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대화가 줄고 자신의 생활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다시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 땐 내가 짐처럼 느껴졌는데 가까이 살면서도 따로 사니 가족이 다시 소중해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부모와 자식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정서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스스로도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집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자식과 어느 거리에 살고 있는가? 만약 너무 멀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위기 때 홀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까워 함께 사는 상황이라면 사랑이 짐이 되어 갈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 중간입니다. 걸어서 5분, 혹은 엘리베이터 한 번이면 닿을 거리. 그곳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의 사랑을 거리에 비례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거리가 적당해야 자유가 생기고 자유가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의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자식과 몇 분 거리에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당신의 노후 관계를 지켜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산다고 해서 더 가깝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독립을 인정할 때 사랑은 오래갑니다. 그 독립을 지켜주는 물리적 거리가 바로 노후 주거의 3번째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아침에 새소리로 눈을 뜨고 앞마당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저녁에는 가족과 고기를 구워 먹는 그림 같은 풍경. 그러나 현실은 낭만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봄이 오면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여름이면 모기와 벌레가 침대까지 따라옵니다. 가을에는 하루 종일 낙엽을 치워야 하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다가 허리를 다치기도 합니다. 처음 1~2달은 즐겁지만 그 이후부터는 마당이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간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공기도 맑고 좋았어요. 그런데 혼자서 눈을 치우다 미끄러져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낭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어요. 전원주택은 경치가 아름다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까지 차로 30분, 병원까지 40분,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도와줄 이웃은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올 사람이 없다는 현실은 고립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전원주택의 문제는 단순히 편의시설의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고립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원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 위험은 도심 거주 노인보다 2.3배 높다고 합니다. 사람 소리가 사라지면 아무리 새소리가 아름다워도 마음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의학적으로도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병, 치매,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72세 여성분의 경험담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도시에서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뒤 처음 몇 달은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은 줄었고 결국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치가 예쁜데
아무도 없으니 마음이 시끄러웠어요. 나는 사람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흙냄새보다 이웃의 목소리가 먼저입니다. 전원주택의 낭만은 젊은 날의 여행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삶은 여행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은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관계입니다. 전원주택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노후 주거를 고민할 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집에서 쓰러졌을 때 누가 나를 들어줄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없다라면 그 집은 노후를 위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전원주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전원형 아파트나 중소도시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을 누리면서도 병원과 복지관, 마트가 가까운 구조라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진 시골 마당집은 낭만의 껍데기일 뿐 실제로는 고립과 노동을 불러옵니다. 집은 나를 쉬게 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종종 나를 일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 관리에 쓰다 보면 삶은 소모되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노후는 고립이 아니라 연결 속에서 빛납니다. 그렇기에 전원주택의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질문을 덧붙여 보세요. 내가 병원에 갈 수 없는 날에도 이 집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낭만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노후의 집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풍경보다 몸을 지켜주는 시스템이 우선입니다. 전원주택의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환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은 낭만을 꾸미는 무대가 아니라 내일을 지켜주는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기억한다면 마지막 집은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요? 라고 물으면 공인중개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이 가까워요. 이 한마디는 사실 단순한 부동산 홍보가 아닙니다. 공원과 산책로가 가까운 동네는 오래 살기 좋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국 근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산책길입니다. 걷기만큼 만병을 예방하는 약은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까지 모두 걷기로 개선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 근처에 걸을 만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인도,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서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줄지어 있는 산책로, 호수와 벤치가 있는 공원, 햇빛이 쏟아지는 쉼터가 있는 동네에서는 걷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걷는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인의 일주일 걷기 시간이 150분 이상이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한국 통계에 따르면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권고 기준을 충족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공간이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76세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70세에 당뇨 진단을 받고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에 큰 공원이 있어 매일 30분씩 걸을 수 있었습니다. 5년 뒤 그의 혈당 수치는 안정되었고 체중도 줄었으며 우울감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보다 공원이 준 효과가 더 컸습니다. 그분의 삶을 지탱한 것은 약국이 아니라 산책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하지만 걷기는 삶을 지켜줍니다.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이 집에서 약국까지 몇 분 걸리는가 보다 이 집에서 공원까지 몇 분 걸리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약은 필요할 때만 가지만 공원은 매일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걷기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걷는다는 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산책길에서 이웃을 만나고 햇빛을 느끼며 하루를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줍니다. 걷지 않을 마르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노후 주거의 5번째 기준은 분명합니다.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땅이 있는가? 집 앞에 나설 때 바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는지, 10분 안에 공원이 있는지, 의자와 벤치가 있는지. 이것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자산입니다.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병이 생기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집을 처분해 돌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너무 외진 곳, 오래된 구조, 비싸게 들여놓은 전원주택, 살 땐 좋았지만 팔 땐 아무도 찾지 않는 집. 결국 가장 힘들 때 발목을 잡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을 고를 때는 살기 좋은가와 함께 반드시 팔기 쉬운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있으며 꾸준한 수요가 있는 곳. 집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유용한 비상금 통장이 됩니다. 팔 수 없는 집은 나도 묵고 자식도 묵습니다. 마지막 집은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공원이 곧 약국이고 걷기가 곧 예방약이며 집은 동시에 자산입니다. 노후의 집은 경치가 아니라 발 디딜 땅, 그리고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노년의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집을 고르는 6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좁지 않은 집, 병원보다 복지관,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전원주택의 환상 뒤 현실, 공원이 곧 약국이라는 사실, 그리고 팔 수 있는 집의 중요성까지.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 선택지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 그리고 최근 떠오르는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까지. 각각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실버타운은 시설이 호텔처럼 완벽합니다. 간호사도 있고 식사도 제공되고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3끼가 정해져 있고 대화 주제가 늘 병원과 약이라면 마음이 감옥처럼 메말라 갑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을 내고 입주했다가 1년도 안 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편리했지만 내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달은 낭만, 그 이유는 노동과 고립입니다. 경치는 예쁘지만 사람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 그곳은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의 감옥이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는 불만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이 모두 걸어서 10분. 관리실과 경비, CCTV로 안전이 보장되고 유지비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무엇보다 이웃이 있습니다.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다시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안정적인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도심 속 전원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세종 신도시 단지, 원주 기업도시 같은 곳은 공원과 호수가 있으면서도 병원, 복지관, 교통 인프라가 함께 있습니다. 서울보다 집값도 낮아 은퇴 후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각자의 상황입니다. 연금이 적고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무조건 복지관 근처 아파트가 1순위입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병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집이 답입니다. 외로움이 두렵다면 단지 내 경로당, 주민 모임, 문화센터가 활발한 아파트를 찾으세요. 여전히 활동적이고 세상과 부딪히고 싶다면 중소도시의 복합, 단지가 정답입니다. 마지막 집을 고민한다면 팔기 쉬운 집, 교통 허브 근처, 요양시설과 돌봄 시스템이 있는 곳을 고르세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한국의 90대 이상, 인구 중 29%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7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혼자 삽니다. 언젠가는 우리 대부분이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일 인사하는 경비 아저씨,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 복지관에서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 이 작은 관계가 혼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둘째, 공동체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합창단, 독서 모임, 걷기 모임. 이런 활동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꾸준히 얼굴을 내밀면 위기 때 내 곁에 누군가 남습니다. 반대로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복지관 하나 없는 초고층 대단지, 이웃 간 교류가 없는 전원 마을. 이런 곳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돌봄의 시스템과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필요한 조건도 다릅니다. 여성이라면 보안이 철저한 곳, CCTV와 출입 통제가 있는 동네가 필요합니다. 남성이라면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합니다. 결국 1인 가구의 노후는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아직 사회의 일부다 라는 감각만 있다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명을 켜고 무대 장치를 세우고 함께할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 이사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언이 됩니다. 여러분, 집을 고른다는 건 단순히 부동산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리듬을, 관계를 마지막 순간에 존엄을 고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이야기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